북한의 김정은이 노동당 대회가 끝나자 청와대를 대상으로 준비해오던 타격 훈련을 전격적으로 연기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군사적인 도발보다는 민생 안정 등으로 정책 변화를 꾀하는 걸까요? 한국국방연구원의 책임연구원 김진무 박사 모시고 북한 당대회 이후 동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북한의 김정은이 평양 인근에서 준비해 오던 청와대 타격 훈련을 연기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사실 이건 핵실험을 거의 할 것 같았는데 안 했단 말이죠. 그거하고 조금 연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북한이 이제 무수단 미사일 막 쏘고 할 때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핵 당대회를 지금 해가지고 뭔가 북한 내부에서 이제 좀 더 유화 분위기, 또 다음에 평화 협정을 위한 협상 어떤 이런 것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거기에는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계시는군요. 막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네. 아마 그런 메시지가 좀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번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군사회담을 제안하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일축을 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일부이긴 하지만 좀 다르게 보고 있는 듯한 시각도 있는 듯해요. 예, 그렇죠. 이제 남북 군사회담이라는 거는 한 번 더 긴장 문제하고 관련이 되니까 이제 미 정보관리원 출신인 모양이에요. 그분이 로버트 칼리라는 분이 이제 이런 얘기했죠. 한 번 더 긴장을 완화하고 또 앞으로 북핵 문제의 어떤 협상 국면으로 가기 위해서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군사회담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회담을 잘못 제안하면은 북핵을 우리가 용인하는 것 같은 어떤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현 단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이 이번 당 대회를 통해서요 일관되게 주장한 게 자신들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 90년대하고는 좀 입장이 좀 달라진 듯한 모습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핵 개발을 통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던 과거의 전략과는 좀 변화가 있는 듯해 보여요. 이제 과거에 이제 육자회담을 통해서 9.19 공동성명, 또 2.13 합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은 지원이 들어갔죠. 근데 이제 북한이 이걸 이제 기만 전술이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경제가 이제 안 좋으니까 일단은 경제가 안 좋은데 핵을 가지고 자꾸 대척점으로 가면은 더 불리해지니까 일단은 핵을 포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핵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이제 그 사이에 제재가 완화되니까요. 벌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핵이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와서 비핵화 협상을 한다는 거는 거의 완성되어 있는 핵무기를 그냥 그대로 다 까발려야 되니까 지금 그런 협상은 못하겠다. 난 핵 보유국이다. 이제 앞으로 나하고 협상하려면은 핵 보유국 인정해주는 협상해라. 지금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또 미국도 그렇고요,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핵 보유국은 5개 나라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5개 나라 이외의 나라들은 핵을 갖지 못하도록 비핵화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지만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북한 같이 어떻게 보면 위험한 나라가 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그 핵무기가 어디로 사용될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노동당 대회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36년 만에 북한의 노동당 대회가 열렸는데요. 주목할 만한 건 김정은 시대를 함께할 인사들이 많이 공개가 됐죠. 또 가장 먼저 김정은은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노동당 위원장을 만들면서 버린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서라는 명칭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도 서기장, 그다음에 중국도 총석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당의 총석인데 사실 이건 세크레터리라는 얘기거든요. 비서라는 거는 보좌하는 아니면 남을 도와주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당이 하는 일은 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들을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직책들이 비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비서를 버렸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공산주의가 아니고 이제는 군주국가로 가고 내가 거기 왕이다. 사실 이런 의미를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군요. 예, 예. 네, 이번에 상당수 그 지도부 그 인사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그 당 바뀌었죠.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이 그 절반 정도가 교체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요. 예. 자, 이것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 사실 이제 그 80년 6차 당대회 때 약 한 70%가 교체됐습니다. 그 이제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공식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그 당대회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50%는 그때보다 적은 게 아니냐. 근데 사실상 그거보다는 2010년도하고 2012년도에 당 대표자 회를 2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당원들이 어느 정도 교체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50%는 그때까지 보타면은 2010년, 12년까지 다 더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교체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를 떠받드는 어떤 중앙위원 핵심 멤버들은 상당수가 세대 교체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제일 상층 조직인 당 정치국 위원들을 보면은 거의 한 70%가 교체가 됐습니다. 이제 최고위층일수록 더 많은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정은식 지배연합 구조, 김정은을 떠받드는 엘리트, 충성할 수 있는 엘리트로 교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잠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요. 예. 김정은이 이제 노동당 위원장 그 직함을 가지면서 그 비서국을 없앴어요. 예. 이제 그러면서 또 새로운 조직인 그 당 정무국을 예.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친위 세력 구축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 정무국이라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서국 체제하고 똑같아졌습니다. 똑같은데 명칭만 바꿨다. 이름만 바뀌었다. 예. 그러니까 예. 비서국에서 정무국으로 가고 당 비서들이 그 부위원장으로 명칭만 바꿨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구체적인 그 면면이 더 중요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인물이 역시 최룡해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최용해가 이번에 뭐 다시 이제 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복귀를 했으니까 뭐 막강한 어떤 권한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상 북한 통치 체제를 보면은 어떤 일인에게 그렇게 강력한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정무국의 부위원장이 9명인데 9명의 면면을 보면은 뭐 청년, 선전, 과학교육, 인사, 예산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최용해가 맨 처음 이름이 거명이 되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이 부위원장 중에서 부위원장 아니냐, 다시 말하면 제1부의 부위원장이 아니냐 이렇게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청년 담당이다. 좀 전에 그 그래픽에 예. 그 부위원장들 그 명단들이 나와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예, 예. 네, 보면 9명의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죠. 예,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최룡해가 맨 앞에 나오다 보니까 예. 혹시 뭐 수석 부위원장급 그러니까 뭐 김정은 그 뒤이어 그 2인자 격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해석을 하기 그렇죠. 쉬운데요. 근데 예. 사실은 저 명단을 나열을 하는데 최용해가 정치국 상무위원이면서 그 부위원장이란 말이죠. 그럼 이름을 예. 제일 앞에다 거명을 해야죠. 근데 이제 그 이름들을 보면은 그 최용해는 청년 담당입니다. 원래 최용해가 그러니까 백두산 청년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임무를 맡겼다가 잘 안 돼가지고 혁명할 예. 교육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최용해가 그것처럼 김기남은 선전이고 김평애는 인사고 오수영이는 예산이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 최용해가 이거를 총괄하는 위치다 그러면은 막강한 파워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파워는 김정은 북한에서는 그렇게 한 사람에게 주질 않습니다. 이 9명의 각 분야를 종합하는 거는 김정은 서기실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그 정무국의 부위원장들의 명단이 예. 꼭 권력 서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보고 계시는군요. 예, 예. 네. 노동당 대회 이후에 김정은의 그 첫 행보가 관심을 모았는데요. 예. 기계 설비 전시장을 찾았다고 해요. 예. 현지 시찰 첫 번째 장소로 기계 설비 전시장을 찾은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정은이가 이제 동영상을 보면은 트랙터 위에 올라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그 과학 기술 자기가 그 노동당 대회 때 밝혔던 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그 전략이라는 것이 결국 자강력하고 어떤 기술 발전에 의한 현대화 그걸 통해서 이제 이루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계 설비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산업의 현대화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아마 가서 경제발전 전략은 트랙터, 농업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기계화로 간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김정은이 그 자강력 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그 재미난 건 그 수입품을 선호하는 풍토를 뿌리째 뽑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북한의 수입품이 그렇게 만연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뭐 온갖 제재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자력갱생이라, 그러니까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 이건데요. 실질적으로 북한은 그 김일성 시대부터 사실 대외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서 석유 전량 수입해야죠. 뭐 이런 것들. 뭐 지금 김정은 시대 와서는 거의 90% 이상 대외 경제에 의존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필 하나도 못 만드는 나라에서 연필 다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거는 자강력이라는 건 결국 자력갱생인데 예. 사실상 어차피 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제재 국면은 계속될 거란 말이죠. 예. 그럼 이 제재에 어떻게 견뎌내야 된다. 그러려면은 어차피 지금 중국이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북중 경제 관계도 좀 어려워질 것이고, 그래서 아마 자강력을 자력갱생을 강화하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강력 제일주의가 사실은 그 김정은의 할아버지죠. 예, 예. 그 김일성의 주체 사상과 좀 비슷하다. 그렇죠. 같은 구호이지 않느냐. 뭐 이런 분석들이 나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강력, 그러니까 사실은 주체 사상은 수령을 만들기 위한 사상이긴 한데 어쨌든 북한 인민들의 어떤 주체적인 그 활동으로 이렇게 살아가자,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김정은이 노동당 대회에 이어서 그 이번에 그 당대회 첫 그 현지 시찰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종전의 복장과는 좀 달리 양복을 입었어요. 예, 예. 또 이것도 어떤 그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근데 이제 그 노동당 선전 쪽에서는 노동당 대회 당시에 어떤 외신들의 보도를 쫙 면밀히 검토를 했을 겁니다. 예. 검토를 해서 아마 김정은의 양복에 대해서 외신들이 상당히 좋게 평가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김정은이 양복 입은 모습을 보니까 인민복보다는 사실 핸섬해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선전하는 친구들이 아마 그 김정은의 그 당대회 끝나고 첫 번째 현지 지도는 양복을 입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건의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묘장 간 거는 인민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양복을 입고 현지 지도는 사실 맞지 않는 거죠. 자기가 작업하는 현장을 인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양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거는 별로 안 좋지만 어쨌든 그 이미지를 연속시켜서 주민들한테 위대한 영도자, 또 세계적인 지도자 이런 걸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런데 그 노동당 대회 과정에서 보면 그 대부분의 이제 참석자들이 또 당 지도부들이 모두 군복 아니면 인민복을 입었는데요. 예. 김정은만 양복을 입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야, 참 이상한 나라구나 하는 그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그거야말로 예. 당대회가 김정은을 위한, 김정은에 의한 당대회라는 걸 바로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네, 예. 그렇군요. 오늘 나온 보도였던 것 같은데요. 예, 그 최근에 유엔 안보리 이제 대북 제재 이후에 북한 배들이 그 자취를 감췄어요. 예, 예. 이게 이제 포착이 안 됐는데 이 한 달 만에 다시 일부 선박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번 그 유엔 안보리 2270호에는 그 결의에는 그 북한의 그 원양해운 관리회사 소속 27척의 배를 규제 대상으로, 제재 대상으로 놓고요. 유엔 회원국의 어떤 항구에도 입항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이제 진통호라고 필리핀에서 압류가 돼버렸죠.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갑자기 제재가 확 들어오니까 이제 나머지 배들이 전부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죠. 중국 가다 쫓겨나고 해가지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머린 트래픽이라고 이제 아마 돌아다니는 배들이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나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북한 배들이 중국 근해, 일본 근해에 잠깐씩 자기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켰다가 다시 끄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포착이 된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자기들이 이제 제재 대상인 거니까 국제사회가 내가 움직이는 걸 알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뭔가 누군가에다가, 그러니까 근해, 일본 근해, 중국 근해 거의 다가와서 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 위치를 알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접선해라.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온 어떤 배가 그 배에다가 물건을 옮겨 싣고 아마 그런 밀수를 하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언론 보도만을 놓고 보면은 혹시 이제 북한 선박을 추적하는 그 국제사회 시스템이 살짝 허점을 드러낸 건 아니냐, 뭐 이런 그 의구심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습니다. 이제 모든 배들을 추적하려면은 이제 머린 트래픽에서 추적을 하는데 예. 추적하려면은 그 배가 자기 위치 추적하는 그것을 켜놔야 됩니다. 네. 근데 꺼놨단 일종의 말이죠. GPS. 예, 그렇죠. 일종의 GPS죠. 근데 그걸 이제 추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북한 선박들이 그걸 일제히 좀 꺼놓고 운항을 하는 거죠. 예, 꺼놓고 운항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항구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예. 그 영해 그 특정 그 지역에서 예. 그 이제 뭐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해상에서 아무래도 이제 항구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해상에서 교육을 해야 되니까 예.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 상대 선박이 나한테 접근하게 하려면 내 위치를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켜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유엔 제재의 어떤 뭐 허점은 아니고요. 지금 북한이 네. 이 제재를 피해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는 거예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금융 제재 때문에 이제 그 은행을 이용을 못 하니까 막 엄청난 금액의 돈을 현금 수송을 하다가 걸리고 막 이런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그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중국의 입장과 태도가 가장 뭐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늘 유심히 보는 게 북중 관계가 어떻게 그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당대회에서 보면은 그 친중파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 박봉주 내각 총리 그리고 최룡해 당비서가 상무위원회 추가로 선임이 됐어요. 예. 이게 이제 북한 쪽에서 보면 중국 측을 향한 일종의 좀 사인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제 저는 뭐 물론 다목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 중에도 그것도 하나의 포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북한의 김정일 시대 중국통은 장성택이었거든요. 네. 말기에 이제 황금평이라든지 북중 경협 문제를 장성택이가 총괄을 했어요. 그러다 장성택이 처형되고 난 다음에 마땅한 대중국통이 외교통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영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80년대, 90년대에 북한의 청년동맹 위원장이었어요. 그 북한 청년동맹하고 중국의 공청단 과거 후진타오 주석이 나왔던 출신입니다. 이게 청년동맹이죠. 교류가 많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최용해가 젊었을 때부터 중국의 어떤 핵심 인사들하고 교류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인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장성택이 죽은 다음에 최용해가 주로 중국의 특사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최용해의 이번에 부상은 중국을 겨냥한 어떤 그런 포석도 하나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요. 예. 그 북한의 이제 노동당 대회와 관련해서 그 축전을 보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축전의 내용이 좀 그 여러 가지 의미를 줬어요. 예. 그 기존에는 이제 가까운 나라 지도자들에게는 항상 그 동지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예. 이번에 축전에는 그 동지라는 그 호칭을 뺐다고 그래요. 예. 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메시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축전을 보냈거든요. 대표단 예. 고위 대표단은 안 보내면서 그럼 축전을 시진핑 주석 명의로 보냈다는 것은 북한에게 뭔가 회유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죠. 그러니까 네가 평화협정 협상에 나와라.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동지를 뺐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북중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으니까 명심해서 내 말을 들어라. 이런 두 가지 메시지, 강온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